팔레스타인 저항 문학에 엄청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을 자카리아 무함마드 시인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발급한 여권을 가지고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었던 대한민국에 입국한 첫 번째 팔레스타인이었어요. 그래서 2004년에 외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난감해하면서 자카리아 무함마드 시인을 공항에 앉혀두었다가 초창자였던 민족문학 작가회의의 신원 보증을 받은 후에 통과를 시켜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한 팔레스타인인인 이 시인이 이후에 팔레스타인과 한국의 저항 문화 그리고 또 소설과 문학의 교류를 하는 데에 처음으로 길을 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시인을 계기로 이후에 팔레스타인의 여러 소설가와 시인 그리고 평론가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었고 아랍어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한국어로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5.18 광주에 대한 다 같이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서울에서 아마 기행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카리아 무함마드 시인 역시도 광주 미얀마 운동을 중요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카리아 무함마드 시인은 천천히 돌지만 철저하게 가는 시의 맷도를 계속 돌리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오수연 소설가님이랑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광주와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투쟁과 저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중요한 시인이라 같이 읽어보고 싶었고 더욱이 외교부가 해초의 여건을 박탈한 상황에서 외교부 역시 곤란해하지만 이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여건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시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복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사람이 엄청 많이 지나가고 뭔가 정신이 조금 많이 뺏기고 이 자리가 엄청 낯설 것 같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여기에 붙잡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레스타인의 눈물이라는 14명의 팔레스타인 문학가들이 같이 쓴 책에서 자카리아 무함마드 시인이 가지고 온 부분을만 가지고 왔고요. 전문인 팔레스타인 눈물도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 이후에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작은 점으로 단위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작은 점이 나오기 전까지 같이 쭉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다면 지원부터 이렇게 돌아가도 될까요? 읽을게요. 네. 2004년은 너무도 끔찍하게 끝났다. 나는 비극이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날 줄 알았다. 우리 땅은 상처받고 모욕당하고 있었다. 콜라 깡통, 비닐봉지, 휴지와 구겨진 담뱃갑들, 모든 것이 흙먼지에 덮여 있다. 땅의 분노는 극도에 다다라서 나는 우리 땅이 자기 위에 있는 거주민과 건물들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 버릴 거라고 생각했다. 마치 화난 낙타가 등에 진 짐을 떨쳐버리듯이.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잊으려 애쓰며 신화 속의 이상한 새를 쫓고 있다. 목을 틀어 뒤를 바라보며 눈을 기다리는 새. 해마다 이맘때면 한 해가 저물고 다음 해가 시작될 무렵 눈에 대한 내 집착이 시작된다. 눈을 기대하며 나는 틈만 나면 집 밖에 나가 검은 구름을 찾고 북극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를 맡는다. 적어도 2에서 3일간은 내 안을 정화하고 먼지 쌓인 땅을 가릴 필요가 있다. 새해가 이틀간만이라도 하얀 날들로 시작된다면 나는 한 해를 견딜 수 있다. 눈이 내려 내 앞에 풍경을 덮을 때 나는 지구가 하나라고 느낀다. 장화를 신고 걸으면 어떤 장애물에도 막히지 않고 극지방까지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두 아들들이 아직 어렸던 몇 해 전까지는 함께 눈을 기다렸다. 아이들이 묻곤 했다. 아빠, 눈은 어디서 와? 들어봐. 북극의 하얀 곰이 긴 겨울잠이 지겨워지면 깨어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로 남쪽에서도 가장 따뜻한 곳으로 걸어오기를 마음을 먹어. 하얀 곰이 지중해에 도착하면 멈춰서서 털을 흔들어 등에 실린 눈을 뿌리지. 그 눈이 팔레스타인과 지중해 동쪽에 내리게 되는 거야. 아이들은 내 이야기를 믿긴 했지만 곰의 등에 실린 눈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야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분명 곰들이 무척 많을 거야. 이제 아이들은 10대가 되었다.
곰 이야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눈이 내리면 아이들은 그저 내 새하얀 거짓말을 기억하고 웃을 뿐이다. 이제는 나 홀로 기다린다. 내 눈에서 흐르는 비통한 눈물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게는 그 이틀이 간절히 필요하다. 아라파트가 사망했을 때 팔레스타인에 와 있던 한 외국 언론인이 그 이후에 벌어질 선거에 관한 의견을 들으려고 나를 만나자고 했다. 아라파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어떤 느낌이 드느냐고 물었다. 나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모든 사람이 그가 독살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입에 올리려 하지 않지. 나는 그에게 이런 말은 하지 않았고 대신 아라파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받은 느낌을 간결하게 표현하려고 애썼다. 1분쯤 침묵한 후에 나는 말했다.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동료 죄수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요. 그가 죽어서 나는 너무나 슬퍼요. 나는 그의 옆방에 몇 년간이나 갇혀있었고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는 나만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나 또한 그처럼 이 감옥에서 죽을까봐 두려워요. 그러자 외국 언론인은 물었다.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는 뜻인가요? 나는 그 어디에서도 따오지 않은 한 문장으로 답했다. 가물거리는 빛이 있지요.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있다. 우리는 라말리시 작은 거리 한가운데 있는 알 마나라 광장에 있었다. 외국 언론인은 인터뷰를 마치고 갔고 나는 지구의 내 모퉁이를 응시하고 있는 광장의 사자상을 보려고 나갔다. 4마리의 수사자들인데 그중 한 마리는 부인인 암사자와 2마리 새끼 사자들과 함께 있다. 내가 알기로 수사자는 새끼를 돌보지 않고 암사자가 주로 책임을 지지만 광장을 만든 사람들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5년 전 광장에 사자상이 세워질 때 나는 무척 화가 났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화가 났다. 건축대학 학생들이 사자상과 광장의 구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연달아 벌이기도 했다. 사자상은 정말 취했다. 우리는 단지 고통으로 울부짖는 불쌍한 사람들일 뿐이지 포효하는 거대한 사자와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고 나는 개탄했다. 철거되기만을 바랐던 그 사자상들은 결국 남았다. 생각을 거듭한 끝에 나는 이제 마음을 바꾼다. 광장의 사자상들이 여기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목격자로서 이대로 남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사자상들은 우리하고 똑같다. 그들은 우리가 겪은 사건들을 같이 겪었다. 이스라엘 탱크가 이 도시에 들이닥쳤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곧바로 도심을 장악하고 2달 동안이나 라말라시 전체에 통금령을 내렸다. 텅 빈 도시에서 그들은 장밋빛 사자들 말고는 심심풀이할 대상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사자의 꼬리를 겨누고 총을 쏘았다. 그들은 명사수들이었다. 한 마리 사자를 빼고는 나머지 모든 사자들이 꼬리를 잃었다. 그 사자는 꼬리가 몸 안으로 말려 들어간 덕분에 꼬리를 보존했다. 2마리 새끼 사자들조차 지금 꼬리가 없다. 나는 깊은 동정심을 느끼며 사자들을 만져보았다. 지금 그것들은 우리와 나와 똑같다. 나 또한 꼬리가 없다. 우리 모두는 꼬리가 잘린 존재들이다. 17살짜리 내 아들이 작년에 이 사자상에 대해 시를 썼다. 그가 시 창작의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영어 선생이 아무 주제로나 시를 쓰라는 숙제를 내주어서 그가 글감으로 사자상을 택했다. 알 마라나 광장의 사자들, 아흐마드 에이드 IB 11반. 내 방향을 바라보는 4마리의 장밋빛 사자들. 한 마리는 시계를 차고 있네. 3시 30분. 팔은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네. 사자들의 꼬리는 잘려나갔네. 초록빛 엉마들이 잘라버렸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4마리의 회색 사자들. 상처가 땜질된 얼굴은 장엄한데 으르렁 으르렁 사자들이 울부짖는다. 꼼짝 않고 서 있는 4마리 사자들. 끝없이 포효하면서. 이제 나는 광장과 사자상의 모양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그것들이 아름답지도 멋지지도 않다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사자상들을 여기 간직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친구들이다. 그들의 입은 한껏 벌어져 있지만 내가 보기에 그 사자들은 포효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소리 없는 으르렁거림이야말로 내게 그들이 고통받고 모욕당해 울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예전 라말라 라디오 송신탑을 향해 얼굴을 들고 있다고 해서 송신사자라고 불리는 북쪽 사자에게 나는 다가갔다. 아라파트에 파괴된 집무실에 가까웠던 예전 송신탑은 3년 전에 이스라엘 탱크에 깔려 없어졌다. 어떤 글에서 나는 북쪽 사자를 시계를 찬 사자라고 불렀는데 이후로 사람들도 이 사자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갑자기 사자의 왼쪽 발에 세워진 시계를 발견했다. 그전에는 눈치채니가 거의 없었건만 우리 동네 한가운데 독특한 사자 한 마리가 있질 않나. 왼쪽 앞발에 시계를 찬 사자. 어쩌면 세상에서 단 한 마리일 뿐일지도 모르는 이 시계 찬 사자의 사연은 이렇다. 사자상을 도안한 조각가가 일을 마쳤을 때가 새벽 3시 반이었다.
그는 마무리로 사자의 앞발에 그 시각을 가리키는 시계를 그려넣어 관청에 보냈다. 공무원들은 시계에 대해 주의하라는 말과 함께 도안을 공장에 보냈다. 공원들은 그 시계가 신비한 상징이라고 생각했고 재미난 시계를 찬 사자를 조각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특이한 사자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기분이 좋을 때면 나는 자신에게 말하곤 했다. 사자의 시계가 새벽 3시 30분을 가리키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그건 우리에게 자유의 새벽이 곧 온다는 신호임에 틀림없다고. 그러나 텔레비전에서 우리를 저주하고 협박하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보았을 때 나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새벽이니 자유 따위는 잊어버리고 눈이나 기다리자고. 시계 찬 사자는 아라파트의 파괴된 집무실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내 새를 찾고 있다. 아라파트가 주최한 모임에 나는 몇 번 참석한 적이 있다. 그는 대중과 특히 지식인들에게 문을 넓게 개방했다. 그러나 나는 늘 유명인사들을 피해왔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도무지 편하지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아라파트를 자주 만날 수 없었던 보다 중요한 이유는 내 정치적 입장이 언제나 그의 왼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나는 언덕이 많은 도시에서 보냈던 1982년 여름, 마침내 그를 존경하게 되었음을 실토해야 한다. 그해 6월, 샤론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끔찍한 전쟁 기계들이 레바논에 몰아닥쳤다.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베이루트까지 도달해서 도시를 포위했다. 그들의 목적은 피에로를 레바논 밖으로 몰아내고 아라파트를 잡아 우리에 넣어 이스라엘인들에게 구경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베이루트에 있었고 신문, 잡지에 글을 써서 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젊은 시인이었다. 총과 전쟁의 시기였으나 나는 무장하지 않고 버텼다. 평생 나는 단 한 발의 총알을 쏘아보았다. 친구가 내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 그는 내게 총을 주었고 나는 관역을 향해 한 발 쏘았다. 그것은 빗나갔으며 오늘날까지 나는 그 짓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다. 지금 나는 그때를 기억한다. 나는 그 언덕 위의 날들을 기억한다. 나는 8월 4일을 기억한다. 그날 하루 동안 25만 발의 폭탄이 하늘에서, 바다에서, 지상에서 도시로 퍼부어졌다. 그들은 아침 5시에 공격을 시작했고 거의 밤 8시가 돼서야 멈췄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내 머리와 위장 속에서 폭탄이 계속 폭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폭격이 멈춘 후 방공호에서 나올 때 나는 도시의 전 인구가 다 죽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는 않았다. 많은 이들이 죽었으나 내 친구들은 대부분 살아남았다. 가공할 폭격 이후의 기적이었다. 이스라엘군은 도시를 항복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 도시는 한국의 백기로 물결치지 않았다. 1982년 여름날들이 아라파트에 대한 내 입장을 변화시켰다. 아라파트는 다른 이들을 놀래주었듯이 나 또한 놀라게 했다. 이스라엘군은 건물과 건물을 누비며 그를 잡으러 다녔다. 그들은 비행기로 그를 추적하고 있었으며 아라파트가 어떤 건물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듣기만 하면 그 건물을 통째로 파괴해버렸다. 절충은 없었다. 당시에 우리는 진공폭탄이라는 신무기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것의 기능은 건물 내부의 공기를 완전히 방출시켜 외부의 압력이 건물을 짜부러뜨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 폭탄을 맞은 건물은 마치 그 자리에 건물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박살이 났다. 그런 광경을 보고 팔레스타인인과 레바논인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래서 아라파트가 이 건물이나 저 건물에 있다는 소식이 돌면 사람들은 겁에 질려 그곳에서 도망쳤다. 나 자신이 직접 겪기도 했다. 나는 새든 건물의 10층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정전이어서 승강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문을 물었다. 그들은 아라파트가 그 건물 안에 있어서 이스라엘군이 곧 공격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나는 잠시 친구와 의논해 보았다. 우리는 단지 소문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건물이 점차 비어간다는 걸 느꼈을 때 우리는 다가오는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계단으로 달려갔다. 이스라엘군은 우리 건물이 아니라 거기서 500m 떨어진 다른 건물을 폭격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그 비극적인 사건을 보았다. 우선 전투기의 굉음이 들렸고 그리고 그 건물에서 먼지 구름이 솟아올랐다. 구름이 걷히자 우리는 구름과 함께 싸나얀 법원이었던 그 건물 또한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 건물 안에는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다. 레바논 남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친지들과 함께 베이루트로 피난와 그런 건물에 머물고 있었다. 그 폭발로 300명 모두가 죽었다. 건물이 완벽하게 붕괴되어 어느 누구도 구조할 방법이 없었다. 아라파트는 그 건물에 없었다. 그는 사무실이나 방공호에도 머물 수 없고 있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어떤 이가 내게 말해주기를 그는 차를 타고 거리를 계속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더 이상 피로를 견딜 수 없을 때면
그는 운전사에게 길가에 차를 세우라고 하고 차 안에서 잠깐 눈에 붙이곤 했다는 것이다. 나는 기억한다. 내 마음속에서 과거는 아직도 그때에 멈춰 있다. 이상한 새 플리스트의 사진은 내 눈앞에 있고 나는 눈이 오기를 꿈꾼다. 텔레비전이 고장났는데 나는 눈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봐야만 했다. 수리회사에 전화를 하자 한 젊은이가 왔다. 나는 텔레비전의 고장에 대해 그에게 설명했건만 말이 잘 통하지 않았다. 그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화가 났다. 귀라도 멀었느냐고 그를 질책했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짓고는 말했다. 그들이 내 귀를 갉아버렸죠. 그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나는 즉각 알아챘다. 언제 그랬느냐고 내가 묻자 그는 답했다. 첫 번째 인티파다가 시작될 때요. 그리고 덧붙였다. 1988년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총리 라빈이 이스라엘군에게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팔을 부러뜨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은 문자 그대로 수행되었다. 화난 군인들은 길에서 수백 명 아이들의 팔을 부러뜨렸다. 어린 소년을 잡으면 그들은 소년의 팔을 벽에 대고 돌이나 총개 머리판으로 내려쳤다. 이제는 아마 물리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배로 아이들의 팔을 들이받든지 자동차로 아이들의 팔을 타 넘을 것이다.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고 어머니들은 군인들에게 애걸하며 울었지만 명령은 완수되었다. 그들이 내 팔을 부러뜨렸나? 아니요, 그들은 내 팔을 부러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다 부러지지는 않았죠. 그들은 또 총으로 내 귀를 갈겼어요. 귀의 일부가 뜯겨나가 땅에 떨어졌죠.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는 내게 뜯겨나간 귀 조각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어요. 나는 말했죠. 길바닥에 떨어져 있다고요. 그는 나를 차에 태우고 그 지역으로 가서 내 귀 조각을 찾아다녔죠. 마침내 그걸 찾아서 그가 그의 병원에서 내 귀를 다시 붙여주었지만 나는 이쪽 귀로는 들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는 일을 끝내고 내가 평소에 지불하던 수리비의 2배쯤이나 요구했다. 나는 그의 고용주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나는 그가 요구한 돈의 절반을 주었다. 그가 떠나자마자 나는 그가 원한 대로 돈을 주지 않은 나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속임수를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속임수 없이는 그가 자신의 팔이 부러진 것처럼 군인들에게 위장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살아남으려면 그는 그런 실수가 필요하다. 아라파트와 인티파타를 잊어버리자. 눈이 오면 벌어질 내 하얀 축제를 준비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는 뒤를 바라보는 새, 필리스트라는 새를 사냥해야만 한다. 3년 동안 나는 그 새를 따라다녔다. 나는 그 새를 사냥해야만 한다. 나는 그 개념과 의미를 사냥해야만 한다. 나는 왜 그 새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주류 이론은 필리스트인들이 기원전 12세기에 그리스 주변 섬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왔다고 말한다. 당시에 해양 민족이 이집트를 공격했고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격퇴하여 팔레스타인에 머물게 했다고. 이것이 이 분야에서 인정받는 이론이다. 이제 나는 이 이론이 단지 거짓말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 이론의 목적은 고대의 팔레스타인인들을 그리스로 이주시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인들을 그들을 자신의 땅에서 추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완곡한 표현이다. 어떤 종족을 그들의 땅에서 뿌리 뽑으려면 그들의 역사적 뿌리를 잘라내야만 한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나중에 왔음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이 이론은 바로 그런 목적에 따라 조작된 것이다.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거짓말이다.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 신화의 새를 따르려 한다. 나는 그것을 사냥해야만 한다. 왜 그 새는 제 목을 뒤로 돌려 등에 머리를 얹고 그 뒤를 바라보고 있는가? 기원전 1000년 이전에 그려진 그림 속의 새를 나는 응시하고 있다. 나는 고대인들이 당시 실제하던 어떤 새를 이 새로 형상화했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많은 요소들로 보아 그건 타조일 것이다. 기다란 목, 뒤를 돌아보는 얼굴, 불길처럼 갈라진 꼬리. 그러나 나는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 날이면 날마다 몇 시간이고 거듭해서 나는 컴퓨터 모니터로 그 그림을 바라보며 그 개념을 사냥하고 위에 그림을 확대하기도 하고 축소해보기도 한다. 나도 이 새처럼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 진실로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이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 600만 난민들이 뒤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이 자기들이 제 땅에 있던 시절을 회고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천국을 그리워한다. 내게는 이 새가 그런 사람들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나는 눈이 오기를 꿈꾼다.
며칠 안에 팔레스타인인들은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를 하러 갈 것이다. 우스꽝스럽게도 대통령을 선출하긴 하는데 그 대통령이 다스릴 나라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라가 생길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지 않을 생각이다. 나는 나 자신이나 세계의 여론이 바보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말을 들으면 세계는 우리가 점령당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가할 테지만 나는 아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며칠 동안 우리 도시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으나 그들은 선거 후에 우리를 점령하려고 되돌아올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통제가 느슨해진 며칠간을 이용하여 내 고향 마을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후로는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 나는 차를 몰고 출발했으며 고향에서 6km 떨어진 투표소가 있는 마을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 마을 앞에서 우리는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 기다리는 차들의 긴 행렬을 발견했다. 4년 전 이스라엘은 거기에 벽과 문을 만들고 검문소를 세웠다. 그들은 검문소를 아침 7시 반에 열었고 저녁 6시에 닫았다. 그 시간 전후에는 6개 마을의 주민들이 발이 묶인다. 그 검문소가 닫혀 있었다. 군인들은 분명 점심을 먹고 있을 터였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알아챌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우리는 따질 수가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차에서 내린다면 그는 모욕당할 것이고 대기 행렬 전체가 처벌받을 것이다. 1시간 후 그들은 차를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5분마다 차 한 대가 보내졌다. 보통은 군인들이 차가 지나가도 된다는 신호를 손으로 하지만 그날은 탑 꼭대기에 의자를 올려놓고 앉은 군인이 발로 신호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의 진행은 그의 발에 달려있었다. 그가 발을 까딱하면 우리는 긴 줄에서 차 한 대가 빠져나갔음을 알았다. 우리의 시선은 온통 그의 다리에 쏠렸다. 하지만 노란 숫자의 그 차들은 그의 다리에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즉시 건너갔다. 초록색 숫자의 차들은 반드시 군인의 발동작을 기다려야만 했다. 노란색은 이스라엘 정착민들이었다. 초록색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다. 초록과 노랑의 전쟁이다. 노랑은 신성한 색이다. 초록은 악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넓고도 현대적인 도로로 다닌다. 우리가 그 도로를 지나가려면 우선권을 그들에게 주어야만 한다. 고가 도로가 있어도 그들은 그것을 타넘지만 우리는 그 밑으로 가야만 한다. 여기에 타협이란 없다. 노랑은 위쪽, 초록은 아래쪽에 있어야만 한다. 그 검문소를 통과하느라고 우리는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했다. 고향의 좁고 더러운 길을 걷다가 나는 학교 동창을 만났다. 학창시절 우리는 몇 년 동안 같은 반이었다. 그는 손을 흔들었고 나도 그랬으나 우리는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멈춰서진 않았다. 내가 망명지에서 돌아와 고향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나는 그를 기다렸다. 그는 웃으면서 왔다. 나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아직 젊게 보이는 반면에 그는 너무나도 늙어 보였다. 우린 앉아서 이야기했다. 그때 다른 친구들이 왔다. 과거가 우리의 주제였다. 10분 후 나는 그들이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님을 실감했다. 25년 동안이나 내가 망명지를 떠도는 동안 우리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그들이 떠났을 때 나는 그들과 두 번 다시 만나게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과거 말고는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너무나 미안하고 슬펐다. 나는 내 친구들을 잃었다. 나는 그들을 또 만나고 싶지 않았다. 내 기억 속의 그들은 사랑스러운 악동들이었다. 그 인상은 깨져버렸다. 이제 그들은 인생의 막장을 기다리는 늙은이들이었다. 새로운 인상이 과거의 것을 대체해버렸다. 이빨 없는 늙은이들이 사랑스러운 악동들의 기억을 지워버렸다. 그때가 10년 전 오슬로 협정이 체결된 직후였다. 나는 25년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간신히 내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국경의 다리를 건넜다. 나는 첫 번째로 그 다리를 건넜을 때를 되새겼다. 당시 나는 공부를 하러 간다고 생각했으므로 다리를 건너면서 행복했다. 그러나 그 출발이 망명으로 바뀌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 나는 외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사정부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들은 한 가지 조건, 즉 2년 동안 돌아올 수 없다는 조건을 걸고 허가를 내주었다. 외국에 나갔다가 공부할 대학을 찾는데 실패한다고 해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미친 소리 같지만 당시에는 그랬다. 더욱이 그 2년이 끝나는 날 일정한 시간에 국경에 반드시 돌아와야만 한다. 어떤 이유로건 그 정해진 시간에 국경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고국에 돌아올 수가 없었다. 내게 일어난 일은 이렇다. 나는 가난한 유학생이었으므로 차표를 살 돈이 없었다. 겨우 돈을 구했을 때는 정해진 시간에 맞출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이 지정한 시간보다 늦게 국경의 다리에 도착했고 이스라엘인들은 나를 돌려보냈다. 그래서 나는 망명자가 되었다. 그러는 내 얼굴 앞에서 내 고국의 문을 닫았으며 그것은 25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 내 아내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그녀는 예루살렘 출신인데 이스라엘인들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쿠웨이트에 있었다.
이스라엘인들은 자기들이 점령한 날 팔레스타인에 있지 않던 사람들은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1967년 6월 6일 여기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내 아내와 가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권리를 잃었다. 1년 전 우리 어머니의 이모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을 때 내 아내는 무상을 가기 위해 이스라엘군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단 이틀의 방문 기간만을 허락했다. 아내의 집안은 적어도 6세기 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고도 이틀밖에 고향에 머물 수가 없었다. 나와 아내가 오슬로 협정 후에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도리어 여기가 외국 같았다. 모든 풍광이 바뀌었다. 나는 고향 마을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내가 알던 나라는 사라져버렸다. 나는 내가 또 다른 타국이 아니라 고국에 와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었다. 마치 화난 발이 개미들의 집을 부수고 길을 뭉개버린 것 같았다. 개미들은 집과 집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맴을 돌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인도할 냄새도 사라져버렸다. 화난 발은 집과 길과 익숙한 냄새조차 파괴해버렸다. 너무나 낯설어져 버린 고국에 적응하는 데만도 나는 3년이 걸렸다. 고향을 방문했던 그날 역시 우리는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귀갓길을 서둘러야만 했다. 왜냐하면 저녁 6시 이스라엘군이 지정한 바로 그 시간 이전에 검문소를 또다시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작년 가을 첫 비가 내린 날 보았던 개미 떼들을 나는 기억한다. 밤새 하늘이 첫 번째 물줄기를 보내주었고 나는 젖은 흙 냄새가 좋아서 아침 일찍 우리 집개를 데리고 나갔다. 녀석은 도시가 유린당할 때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있었는데 이스라엘 마르카바 탱크가 거리에서 불을 뿜을 때마다 침대 밑으로 기어들곤 했다. 내가 줄을 풀어주자 녀석은 미친 듯이 달려가서 다른 개들의 냄새를 맡고 다녔다. 햇살이 비쳤고 이슬비가 내렸으며 무지개가 떴다. 신비스러운 땅 냄새가 내 콧구멍을 채웠다. 나는 돌 위에 걸터 앉았는데 그 옆에 개미굴이 있었다. 개미들은 두 종류였다. 하나는 연한 붉은색이 날개가 있으며 머리는 작고 등이 휘어졌다. 다른 하나는 날개가 없고 검붉은 색이며 강한 머리에 등은 작았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날개가 있는 것들은 다 큰 것들이고 날개가 없는 것들은 아직 어려서 그렇겠거니 짐작했다. 나는 개를 집에 데려다주고 약속 때문에 다시 나왔다. 근사한 이슬비를 맞으며 나는 걸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 문이 닫혀 있었다. 아마도 약속 시간은 11시가 아니라 11시 30분이 모양이었다. 나는 건너편 길가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거기에도 무척 많은 개미들이 있었으며 예의 그 두 종류였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검붉은 개미들이 붉은 개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 검붉은 것들이 붉은 개미들을 기습하고 있었다. 오 세상에, 날개 달린 개미의 교배 시기였다. 다른 종류의 개미가 그 시기를 알고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나는 날개 없는 개미들이 강한 턱으로 날개 달린 개미의 날개를 잡아채는 모습을 보았다. 날개 달린 개미들은 그들을 떨쳐버리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소용이 없었다. 검붉은 개미들이 붉은 개미들을 사냥하고 있었고 그들이 먹이를 절대로 놔주지 않았다. 그제서야 나는 상황을 명확히 이해했다. 검붉은 개미들은 날개 달린 개미들을 죽이고 먹기 위해서 그들의 교미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들은 날개 달린 개미들이 교미를 위한 일시적인 날개 때문에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붉은 개미들은 천상의 결혼 때문에 정신이 없고 하늘로 올라야만 한다. 그리고 검은 개미들은 매복했다가 결정적 순간에 습격한다. 첫 비는 내게 비극으로 바뀌었다. 나는 붉은 개미 암컷에 매달린 수컷을 보았다. 암컷은 수컷과 함께 날아오르려고 버둥거렸지만 균형이 맞지 않았다. 암컷은 수컷이 바른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회전했으나 수컷은 그러지 못했다. 암컷은 지쳤다. 천상의 결혼식은 실패했다. 비행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암컷은 간신히 날아올랐다. 나는 하늘에서 그 개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어떤 개미들은 내 어깨에 떨어졌다. 나는 그것들을 집어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들은 쌍쌍이었다. 수컷과 암컷이 꼭 달라붙어 있었다.
그들은 하늘의 결혼식 이후에 떨어졌고 나는 그것들이 죽은 줄 알았다. 그들은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2, 3분 후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컷이 암컷을 떠났다. 암컷은 혼자 다시 날아올랐다. 그녀는 원했던 파티를 했고 살아남았다. 다른 많은 개미들은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개미나 다른 곤충들한테 먹히고 있었다. 약속 때문에 나는 길을 건넜다. 거리는 빗방울로 뒤덮였다. 굵은 빗방울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그것들은 하늘에서 떨어져 차바퀴 아래 깔리는 개미들이었다. 기력이 다한 개미들이 어디나 떨어졌다. 그것들은 위험조차 아랑곳 없이 자신을 내던졌다. 나는 그들의 착륙을 관찰했다. 그건 나는데 익숙하지 않은 생물의 착륙이었다. 정말로 날 줄 아는 곤충들은 이런 식으로 착륙할 리 없다. 착륙 전에 그들은 선회할 것이다. 그 개미떼들은 자신을 죽이고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어떤 손에 휩쓸리듯 내렸다. 차들이 개미를 짓밟았다. 사랑과 죽음은 함께한다. 단지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결혼과 죽음, 때로 사랑은 살인자다. 날개는 가끔 위험한 것이다. 사랑의 날개는 죽음의 날개이다. 날개를 버려라. 개미를 떠나라. 눈을 기다리고 신하의 새들을 잡을 시간이다. 그 새가 왜 뒤를 돌아보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나는 필리스트 새를 뒤쫓고 있다. 나는 신화적 새들의 물결 속에 잠겼다.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져 대지를 덮는다. 그들은 개미들처럼 착륙한다. 망할 개미들을 잊어라. 그들은 진짜 날개를 달고 있는 진짜 새들이다. 아니, 그들은 형상화된 새들이다. 그들은 불사조와 같은 불새들이다. 내 새는 분명 불사조의 일종임에 틀림없다. 그의 꼬리와 날개는 불길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기원의 타조라고 추측한다. 타조는 뛸 때 목을 뒤로 돌리는 단 하나의 새이다. 고대의 위대한 아랍 작가 알-자에다는 말했다. 타조는 바람을 맞을 때 훨씬 빨리 달릴 것이다. 그 새는 목을 뒤로 돌리고 바람을 돌파한다. 이 말이 맞다면 필리스트 새는 단지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잘 달리려고 고개를 뒤로 돌리는 것이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뒤를 보고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은 새들로 가득 차 있다. 20년 전 나는 취한새라고 불리는 이상한 새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한 농부가 내게 말해주었다. 그 새는 포도가 있는 시기에 오지요. 석류 열매를 따서 붉은 씨를 비우고 포도나무에서 잘 익은 열매를 따 석류 속에 채워 넣어요. 석류가 포도로 가득 차면 그 새는 진흙으로 구멍을 덮고 즙이 술로 익을 때까지 보관한답니다. 술이 익으면 새는 그것을 열고 신성한 술을 마신 후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날아 올라가지요. 행복하게 취해서 새는 노래를 부르고 하늘과 땅은 그 붉은 노래를 듣게 된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나는 늘 그 새가 나와 함께 있다고 느꼈다. 매년 가을에 나는 그 새를 찾기 위해서 하늘을 훑어본다. 그 새처럼 할 수 있기를 나는 열망한다. 신성한 술에 내 부리를 담갔다가 취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 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오르기를. 내 머리는 새들로 가득 차 있다. 내 코는 북극바람의 냄새를 맡는다. 그러나 아직 눈은 오지 않는다. 자카리아 무함마드 치안새 같이 읽었고요. 아마 다들 받은 책 뒤에 시가 있을 거예요. 각자 찢어진 종이가 있을 텐데 찢어진 종이에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 잘 안 들려서 그 시 종이를 가지신 분이 앞으로 나와서 시 하나씩 읽고 들어가고 그 다음 분이 또 읽고 들어가고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들 각자의 찢어진 종이가 있으실까요? 없는 분들은 그게 양면에 시가 2장이라 앞에 시를 읽고 뒤에 시는 없는 분한테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물녘 잠자리를 찾는 한때의 새 내게 깃들인다. 어스름 속에 서 있는 나는 한 그루 나무 팔꿈치에 어깨에 머리카락에 가슴에 새들이 파고들어 밤새 내는 소리가 아무리 괴로워도 쫓아낼 수가 없다. 그 많은 새들이 다 내 형제들의 영혼. 나는 그들의 집이 되어야만 한다. 이 대규모에 구제받지 못한 벌벌 떠는 다수. 밤이라 부르는 이 음울한 평야에 나는 단 한 그루 나무. 떨리는 손들이 자신을 덮일 땔감을 달라 한다. 그래서 나는 내 가지로 불을 먹여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기억이라 부르는 것.
내가 잠들면 오는 친구가 있어. 나는 묻지. 넌 어디에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 그는 미소만 짓고 답하지 않아. 말 너머의 미소. 내 가슴이 따뜻해져. 그러나 잠에서 깨어 나는 그가 30년 전에 죽었다는 걸 깨달아. 매번 그래. 매번 나는 그의 죽음을 새로이 알게 돼. 잠속에는 죽은 사람이 없어. 거기에는 손실이 없어. 생시에 잃은 것을 잠속에서 찾지. 그게 내가 잠자기를 즐기는 이유야. 어떤 이들은 마지못해 잠자리에 들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가듯이 들에 나가듯이 잠자리에 들어. 강물처럼 내달리는 친구가 있어. 나는 둑에 서 있고 그는 아래에서 흐르지. 나는 그를 멈추게 할 수도 그 안에 뛰어들어 헤엄칠 수도 없어. 어디 가는 거야? 나는 그에게 말해. 이리 와. 나와 함께 깨어나자. 이리 오라고. 내 의식의 문턱 바로 밑으로 흐르게끔 진로를 바꾸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내 잠속에 흐르는 큰 개울이 있어. 낮에 짧은 손은 그 물을 한 국자 떠서 내게 줄 수가 없어. 2주. 그들은 모두 갔다. 북쪽으로 가슴까지 차도록 풀이 무성한 땅으로. 목가지에서 뜯긴 청초가리들, 천막 줄 묶었던 말뚝들 뒤에 남기고. 그들은 모두 갔다. 어린애들을 나귀에 태워서 사내 녀석들에게 짐바구니를 들려. 양떼의 방울소리 울리고 구름 한 점 하늘을 타오르는데 그들이 가면 갈수록 길어져 천막으로 되돌아오는 그림자. 묵묵히 앞장서다. 개들을 구부려 바라보았다. 거꾸로 흐르는 어둠의 강을. 연기. 우리 집을 지나면서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지 않았다. 문을 열지도 않았다. 잠깐 서서 창문으로 나오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초를 구해왔나? 아니, 우리는 빛도 온기도 구해오지 못했어. 그럴 시간이 없었어. 당신이 집단을 쌓듯 우리의 시간을 정사각형으로 쌓아놓았고 누군가 손에 성냥을 들고 왔으며 우리의 날들이 타는 여기가 지상과 하늘을 가렸다. 제갈. 소녀는 보았다. 검정말. 이마에 흰별 찍힌 검정말은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으면서 한 발을 땅에서 들었다. 이글대는 태양 아래 초원은 짙푸르고 말의 앞갈기 아래 별은 하얗게 타올랐다. 말에게 굴레는 없고 입에 제갈도 물려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말은 씹고 또 씹었다. 머리를 채면서 입술에서 뜨거운 피가 흘러내리도록. 소녀는 놀랐다. 검정말이 뭘 씹고 있는 거지? 혼잣말로 물었다. 뭘 씹지? 검정말은 씹고 있다. 기억의 제갈을. 녹슬지 않는 강철로 만들어져 씹고 또 씹어야 할, 죽을 때까지 씹어야 할 기억의 제갈을. 인형극. 장미와 죽음과 나. 무대 가운데 서다. 재미로 가면을 바꾸다. 때로 나는 죽음. 무시무시한 주먹으로 모든 걸 날려버리다. 또는 죽음이 울타리의 장미로 피어나다. 또는 장미가 치명적인 유리 파편이 되다. 무대 위 우리 셋. 손 하나가 줄로 당기다. 부드럽게, 세게. 우리 머리 위에서 맴도는 건 누구 손? 신의 손, 장미가 말하다. 악마의 손, 죽음이 말하다. 나는 아무 말 안 하다. 내가 말하기 전에 죽음이 제 손가락을 내 입술에 갖다 댔으므로. 여행. 그런 일이 생긴다. 당신이 황무지를 정처 없이 헤매는 일.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계곡으로 내려가고 진흙에 발이 빠지고 지치도록 걷고 또 걸어도 여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그런 일. 잠시 쉬려고 앉았다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이 여기서 밤을 지내자 당신이 중얼거리는데 문득 풀숲에 숨어있는 당나귀 한 마리 보이는 일. 석회하면서 나온 듯 온통 잿빛 당나귀. 당신이 다가가 올라타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반기는 듯한 일. 당나귀는 주저없이 길을 잡아 굽이굽이 잘도 돌고 잘도 꺾어 총총총 가볍게 걷고 당신은 그 박자에 익숙해져 편안히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바다로 지는 해를 바라보는 일. 당신은 여행 중 길을 가고 또 가고 당신은 목적지를 모르지만 당나귀는 잘 아는 것 같은 일. 그리고 그 당나귀는 죽음인 그런 일. 저물녘.
저물녘 잠자리를 찾는 한때의 새, 내게 깃들인다. 어스름 속에 서 있는 나는 한 그루 나무. 팔꿈치에, 어깨에, 머리카락에, 가슴에 새들이 파고들어 밤새 내는 소리가 아무리 괴로워도 쫓아낼 수 없다. 그 많은 새들이 다 내 형제들의 영혼. 나는 그들의 집이 되어야만 한다. 이 대규모의 구제받지 못한 벌벌 떠는 다수. 밤이라 부르는 이 음울한 평야에 나는 단 한 그루의 나무. 떨리는 손들이 자신을 덮을 땔감을 달라 한다. 그래서 나는 내 가지로 불을 먹여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기억이라 부르는 것. 그들은 모두 갔다. 북쪽으로 가슴까지 차도록 풀이 무성한 땅으로 옷가지에서 뜯긴 천조가리들 천막줄 묶었던 말뚝들 뒤에 남기고 그들은 모두 갔다. 어린애들을 나귀에 태워서 산의 녀석들에게 짐바구니를 들려 양떼의 방울소리 울리고 구름 한 점 하늘을 타오르는데 그들이 가면 갈수록 길어져 천막으로 되돌아오는 그림자. 묵묵히 앞장서다 개들은 구부려 바라보았다. 거꾸로 흐르는 어둠의 강을. 밤 언덕 너머에서 풀과 꽃을 다 먹어치운 검정말 마을로 온다. 내리막길을 따라 가볍게 걸어온다. 말이 지나는 집마다 불을 켠다. 발굽이 땅을 두드릴 때마다 가로등이 들어온다. 밤새 말은 여기 있을 것이다. 다각다각 다각다각 우리는 새벽까지 말이 서성이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울음. 운다는 것은 유전적 결함이다. 예컨대 버드나무는 천성적으로 울보다.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운다. 아카시아 또한 몸통에서 붉은 수지를 흘린다. 다 쓸데없는 짓이다. 눈물은 참아야만 하는 법이다. 돌은 이를테면 온전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울지 않는다. 그것의 유전자는 어떤 결락도 없이 완벽하게 늘어서 있다. 총 또한 울지 않는다. 총은 유감스러워할 과거가 없다. 생각하면 눈물이 날 그 누구도 없다. 나로 말하자면 울보를 미워하는 누군가와 친했던 적이 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사람들에게 그는 호통쳤다. 눈구멍을 닫아 개자식아 닫으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총을 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그는 가버렸다.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그는 제 발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바지에 지퍼를 내리고 오줌발처럼 정신을 흙바닥에 내갈겼다. 울음은 잘못된 것이다. 운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실책이다. 연기. 우리 집을 지나면서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지 않았다. 문을 열지도 않았다. 잠깐 서서 창문으로 나오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초를 구해 왔나? 아니, 우리는 빛도 온기도 구해 오지 못했어. 그럴 시간이 없었어. 당신이 집단을 쌓듯 우리의 시간을 정사각형으로 쌓아놓았고 누군가 손에 성냥을 들고 있으며 우리의 날들이 되는 역사가 지상과 하늘을 가졌다. 여행. 그런 일이 생긴다. 당신이 황무지를 정처 없이 헤매는 일,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계곡으로 내려가고 진흙에 발이 빠지고 지치도록 걷고 또 걸어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그런 일. 잠시 쉬려고 앉았다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 여기서 밤을 지내자 당신이 중얼거리는데 문득 풀숲에 숨어있는 당나귀 한 마리 보이는 일. 석회암에서 나온 듯 온통 잿빛 당나귀. 당신이 다가가 올라타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반기는 듯한 일. 당나귀는 주저없이 길을 잡아 굽이굽이 잘도 돌고 잘도 꺾어 총총총 가볍게 걷고 당신은 그 박자에 익숙해져 편안히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바다로 지는 해를 바라보는 일. 당신은 여행 중
길을 가고 또 가고 당신은 목적지를 모르지만 당나귀는 잘 아는 것 같은 일. 그리고 그 당나귀는 죽음인 그런 일. 자카리아 무함마드 시인의 소설과 그리고 시들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저희가 읽는 동안 해가 졌어요. 그래서 해가 지는 동안에 1시간 동안 같이 낭독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무언가를 정말로 진실로 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투쟁과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있을 집회와 다른 자리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저희 바나나 빵이 많이 있으니까 마음껏 드셔주시고 또 내일도 있을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Free Palestine! Free Palestine!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항해가 아니라 학살을 막아라! 감사합니다.